안녕하세요. 네, 또 오래간만입니다. 이번에 노년TV에서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서 소위 문화적 측면에서의 역사, 뭐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이번에 들려드릴 큰 제목으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라의 향가와 생활문화 이래 갖고서 제1강으로 수로 부인의 헌화가, 2강이 경덕왕의 향가사랑, 3강이 도화녀와 비형랑의 이야기, 뭐 이런 것으로 해갖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2강의 경덕왕의 향가사랑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1강과 3강은 약간은 상징적인 이야기로 형성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가 언제부터 인간들이 부르기 시작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지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거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주 어떤 단체든지 모임이나 이런 때에도 분위기가 아주 우울해 있고 탁 깔아앉아 있다가도 신선한 음악 하나가 쫙 들어가 놓으면은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태초에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소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음악이 있었다. 소리에 리듬을 붙이면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신라향가, 인류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래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왜 있었는가 하면은 신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노래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것이 이제 노동가, 일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서 이게 박자를 맞춘다거나 행보를 맞춘다거나 몸을 흔든다거나 하면은 힘이 또 훨씬 덜 든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가 발달해 갖고서 이제 어떤 곡조가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규격으로 되면서 노래가 되는데, 오늘 신라의 향가 이전에는 어떤 노래가 있었는가 기록에는 없고요. 그래서 신라 향가가 역사적으로 문서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제일 오래된 것이다. 요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향가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보고 수로 부인의 그 향가로 만들어진 헌화가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상징적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그것도 역사책이기는 책인데 역사라기보다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의 생활상들이 하나의 유사, 남겨져 있는 그것 중에 어떤 것은 역사의 형태로도 남아있고, 어떤 것은 이런 노래의 형태로도 남아있고, 어떤 것은 귀신의 이야기로도 남아있고, 이래 갖고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으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가장 오래된 역사 삼국사기라고 하는 정사책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은 야사성이 있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향가 부분을 뽑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허황되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상했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들을 이런 이야기 형태로 나타내서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시각,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것도 역사 공부를 하는데 매우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향가란, 여기 한번 보이시죠? 향가란 어떤 노래인가? 가니까 분명히 노래지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졌는가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글로 써진 것만 남아있어요. 높낮이가 어떻고 멜로디가 어떻고 뭐 장단이 어떻고 고저가 어떻고 이런 것은 몰라요.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이런 노래의 고저 장단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려시대에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려 시조예요. 고려 시조. 그걸 갖다가 시조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 전통 음악 가운데 시조창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려시대 거기 때문에 별로 없고, 오늘날 이제 부르는 것은 경기 민요나 저 전라도나 경상도, 남도에 있는 남도창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조창하고는 달라요. 오늘 향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노래가 불려졌는데 노래는 녹음기가 없다 보니까 남아있지 아니하고 글로 써진 것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그 향가 하는 것은 이 향자가 고향이라고 하는 향자고 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지방의 노래 또는 이런 어째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중음악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향가는 아주 향찰과 이두로 기록한 정형시, 이게 향가예요. 이게 뭐로 기록됐다고요? 한문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말은 있었지만은 뭐는 없었어요? 글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뭘로 썼어요? 한문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한문의 정서가 우리 민족 감정을 드러낼 수가 제대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상당히 식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말과 같은 글자를 쓸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무슨 글자를 세종대왕이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때는 세종대왕하고는 한 800년, 700년 전의 얘기니까, 세종대왕이 오늘 글을 만든 것에 비하면 한 7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한자밖에 없으니까 한자를 어떻게 해서 써보자 이래갖고 그걸 갖다가 음차, 소리를 빌려왔다. 그러니까 뜻하고는 상관없이 한자 글자의 소리만 빌려와서 우리하고 같은 것을 글자화 만든 게, 그걸 향찰이라 하기도 하고 이두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한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하고 같은 글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이두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소리를 빌려왔다. 음차다. 그런데 그렇게 빌려와 갖고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리듬을 붙여요. 3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식으로 그걸 맞추려면 글자를
조합을 맞춰야죠. 넉 자짜리 노래를 만든다든지 6자짜리를 만든다든지 8자짜리를 만든다든지 그래갖고 4구체, 6구체, 8구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이 노래를 향가라고 안 하고 향가라고 붙인 것은 오늘날 붙였고 옛날 사람들은 사내가 이랬어요. 사내 요게 사내가라고 있죠. 아이고 여기 한문을 안 써놨네요. 예, 그러나 고유 노래 사내라고 하는 것은 사내는 한문 그 옛날 말인데 사내는 노래 사내 동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가 하는 것은 동방의 노래다 그런 얘기. 그게 동방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해동, 우리를 해동, 바다 동쪽, 해동 성국, 뭐 성국은 번영한 나라다, 뭐 그런 얘기들도 다 들어왔는데 이 사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을 의미하고 향가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사내가라고 불렀다. 그랬다가 이제 이것을 향찰이나 이두를 빌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향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언제 이 노래가 불려졌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신라 중기에 시작돼서 신라 통일 시대에 왕성했고 말기에 가서는 찌그러들었지만은 고려 시대까지 전해졌다. 예, 그러니까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신라가 통일했던 시기였다. 그게 나라가 통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생활이나 문화가 안정이 됐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향가라고 하는 새로운 오늘날 말로 하면 장르 새로운 문학의 한 분야를 형성을 했다. 그런데 향가라고 하는 노래 뒤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인생에 희로애락이 그 노래 속에는 다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요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향가로 지어진 노래가 370여수, 실은 수라고 그러잖아요. 370여수가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2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신라시대의 게 삼국유사에 있는 신라시대의 게 14개, 고려시대의 게 11, 그래서 25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면은 구성은 사구체, 아까 얘기처럼 노래이기 때문에 사자성어처럼 금수강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사자성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또 팔구체, 그걸 2개씩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 10구체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442 또는 46 또 244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리듬을 형성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인간의 참 희로애락을 거기에 담았다. 그러니까 향가가 다른 한문 가사하고 다른 것은 그 표현을 순수한 우리말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향가 속에 담겨 있다. 이제 향가 제대로 이해하셨죠? 예. 그래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향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수로 부인의 헌화가인데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수로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이고 수로는 헌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문을 빠뜨려 버렸는데 헌은 바친다. 꽃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화는 꽃이고요. 헌화, 꽃을 바치는 노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성덕왕, 여기 보이시나요? 성덕왕은 서기 702년에 왕이 되어갖고 736년에 돌아가셨는데 신라 33대 왕입니다. 요게 30대, 여기 왼쪽으로 보면 30대 문무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무왕의 아버지는 김춘추예요. 무열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인데 그 아버지의 도움과 문무왕의 힘을 합쳐 갖고서 이 30대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쫓아내고 우리나라의 삼국 통일, 그래 갖고서 676년에, 그게 요 사이죠. 661년과 608, 676년에 삼국 통일을 하고 문무왕은 죽도록 고생하고, 왜? 삼국을 통일하니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버리고 그 아들 신문왕이 나라를 삼국 통일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신문왕 때는 신문왕이 임금이 되자마자 집안 내에 역모가 일어나 갖고 신문왕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 아주 왕이 되는 그 해에,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적군이 아니고 김유신 장군의 사위 되는 사람이 이 신문왕을 향해서 권력을 뺏으려고 덤벼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문왕이 잘 막아내 갖고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문왕의 정치가 뭐로 바뀌었겠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왜 이 난리가 났는가 바라보니까 그 배후에는 삼국 통일을 할 때 신라를 떠받친 것이 화랑들이었잖아요. 화랑도들이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화랑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겨 갖고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갖고 신문왕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문왕은 화랑제도도 폐해버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강한 정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도 통일의 낙을 즐겨 누릴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 갖고서 681년에 692년이니까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아들 효서왕에게 줬는데, 효서왕은 10년 동안 통치를 해서 21년인데 이때는 별로 그런 삼국 통일의 그 혜택이나 그런 것을 누리지를 못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된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성덕왕 때입니다. 오늘 얘기 성덕왕. 자,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한문으로 안 써놨는데, 요 성은 거룩할 성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많다 하는 큰 덕자, 성덕왕. 자, 이름이 매우 부유스럽고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왕의 이름은 돌아가시고 나면 후대 사람들이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성덕왕 때에는 그때야 이제 겨우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삼국 통일을 한 그 영향, 그런 것으로 인해 갖고서 나라가 그 앞때에는 전쟁도 있었고 당나라를 물리쳐내려고 하니까 온 국민들이 고혈을 짜갖고 전쟁을 했고, 그 한 20년 동안에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니까 좀 부유해졌고, 그래서 성덕왕은 저 앞때 아버지나 들이 강압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강압 정치를 가급적 안 하고 유화 정치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지요. 예, 그리고 성덕왕이 다스린 횟수도 보면은 702년에서 736년까지니까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해서 이제서 좀 편안히 그 덕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대였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다음에 얘기에 나오는 얘기가 이해가 되려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요 경덕왕 때 얘기인데요. 그때 가서 또 요 경덕왕 때 얘기는 다음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의 배경, 2번 이야기의 배경은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누가요? 성덕왕이. 왜? 그 앞에는 사람들이 참 강압 정치를 하면서 막 이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많이 사면도 하고 관에 있는 사람들 1계급씩 전부 특진을 시켜주고 세금도 막 깎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한 것은 703년에서 715년까지 그 초기 한 12년 동안은 천재지변이 많이 나갔고서 그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치를 했고 태종 무열왕 그러니까 김춘추를 위해서 봉덕사를 창간하고 이 임금 때 시중벼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고려시대까지 넘어가는데 시중이라고 하면 오늘날 국무총리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임금이 혼자 독단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사회가 나름대로 균형이 또는 평화가 또는 번영과 안정이 일어난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첫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성덕왕 시대의 이야기예요. 성덕왕 시대에 순정은 호고 공은 이제 공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순정공이라는 자가 명주 옛날 이름은 명주죠. 오늘날 이름은 강릉이에요. 그러니까 강릉 명주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수도가 그때는 이제 오늘날 경주였잖아요. 경주에서 이제 자기가 명주, 즉 강릉 태수로 강릉의 최고 책임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갖고 가족들과 노복들과 데리고 이제 경주를 출발해서 이렇게 강릉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바닷가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길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부임하다가 보니까 어느 바닷가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순정공의 부인이 이름이 수로인데 수로 부인이 이거 왜 있노? 예, 순정공의 부인이 수로인데 임금님 부인이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아주 높은 산인데 거기에 꽃이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철쭉꽃이 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갖고 수로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누가 저 꽃 좀 날 것 걷어다 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누가 없을까 이런 행복할까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모든 자기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이고 사모님이라 그랬는지 뭐 부인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천길낭떠러지 저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아무도 못 갑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갔다가 굴러 떨어지면 저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데인데. 그래서 아무도 이 수로 부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옆에 한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소를 세워놓고 그 천길낭떠러지에 가서 꽃을 꺾어갖고 와갖고서 노래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헌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와서 부른 노래가 일반 한자 노래가 아니고 향가로 노래를 불렀어요. 재밌죠? 예, 그래요. 그 부른 향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뒷배 바헷가에 자부온손 암소 놓이시고 나를 안니 부티리샤 곶을 꺾아 바치리다. 예. 헌화가는 향찰과 이드로 기록된 지방의 노래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오늘 해석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인 노래고, 한문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자포, 암호, 변희, 지금 호스모, 우, 방교유, 그 다음에 오, 월해, 불유, 참해, 이사 등 화절, 질헌, 호리, 음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해 줄 때 소리가 19채, 뭐 6구채, 4구채, 8구채 이랬는데, 이거는 위에는 6구채로 했다가 여기는 밑에 와서는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채. 밑에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거 8개. 그러니까 이 헌화가는 구성으로 봤을 때 초기 작품일 것이다. 왜? 율이 덜 맞았어. 보니까요. 네. 이 뭔 뜻이냐? 요게 뒷배, 이 자포.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그 바위가 붉은색이었는가 봐요. 이렇게 보니까 이 불구스름한 그 천을 둘린 것 같다. 자포. 요거는 요 뒷배라고 하는 것은 요 자포를 옛날 말로 표현한 건데, 바위, 호, 해, 호, 변, 해. 요 보세요. 요 변은 요 뭐에 낭떠러지 가에, 요 가에죠. 요거는 그렇게 변해라고 써놓고 우리나라 말로 가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는 그냥 바위 암자를 딱 써갖고 이렇게 우리말 음차 소리를 빌려갖고 쓴 거하고 한문하고를 섞어서 시를 쓴 거예요. 노래를 지은 거야. 네, 이게 향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더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말을 문자로 만들어 봤다는 그런 노력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헌화가는 내가 저 불구스름한 바위 저게 바위가에 가에 내가 잡고 온 암소는 놓아놓고 나를 안이 붙이시면 하면 내가 이렇게 바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꽃을 꺾어 요 꽃을 꺾어 바치리이다. 여기도 화절 질헌 이랬거든요. 그 헌도 바친다는 뜻이고 절은 꽃을 꺾어 이런 거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순서가 절화호질 질헌 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말하는 순서대로 꽃을 꺾어. 한문은 반대거든요. 목적어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로 나오고, 이런 이제 배치가 순수하게 우리적으로, 신라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헌화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죠. 바위가에 내가
드리는 것이 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꽃을 꺾어서 당신에게 받지오리다. 이런 얘기죠.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안 할 수가 없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거기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길이 멀어 갖고서, 또 며칠, 갔어요. 며칠, 한 이틀 정도의 길을 또 동해 바다를 타고 가다가 또 어디에 가서 또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바닷속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바다에서 용이 나와갖고. 그래갖고 순정공이 자기 부인을 용에게 빼앗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갖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얘들아, 내 부인이 저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보고만 있냐? 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방법이 없지 뭐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그 꽃을 꺾어 바치던 노인이 쓱 다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말에 사람의 입은 쇠라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그까지 바닷속의 미물이 여러 입을 겁내지 않겠습니까? 입이 쇠라도 녹인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좀 지르고 막 우리의 원통한 얘기라든지 뭐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저 미물이 겁이 나서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길이 없으니까 그래 순정공이 백성들을 모아 갖고서 노래를 지어 갖고서 짓고 막대기를 하나씩 줘 갖고서 막대기로 땅을 탁탁 치면서 언덕을 두드리면서 부인을 찾는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이걸 갖다 해가라 겁니다. 바다 해자 노래 같자 바다에다 용이 잡아갔는데 용이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거부가 했는지는 참 해석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크게 미물로 보자고요.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이거는 구호 출수로. 이것도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구호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이거는 이제 한문시. 아까 것은 향가이고 이거는 보세요. 구야 출이라고 하는 건 내놓아라. 동사 목적어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 빼앗아 간 지 얼마나 크랴. 납인 귀녀 죄하그. 그게 부녀. 이는 다른 사람, 다른 부녀를 빼앗아 간 죄가 얼마나 크냐. 내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사로잡아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탕탕 언덕을 쳤더니만은 무사람이 모여서 해가를 부르며 언덕을 쳤다. 그랬더니만은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 나와갖고 부인을 모시고 나와서 바쳤다. 그랬는데 부인이 와서 부인이 나온 걸 보고 순정공이 이제 너무 기뻐갖고 아이고 그래 가서 그 별 고생은 없었어?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만은 그 수로 부인이 하는 얘기가 가보니까 7가지 보석으로 꾸민 궁전에 먹는 음식은 맛이 있고 이 세상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음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정공이 맡아보니까 수로의 부인의 옷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겼는데 세상의 향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수로 부인은 그래 놓고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수로 부인은 용모가 아름다워 깊은 산이나 큰 물을 지날 때마다 귀신이나 영물들에게 붙들려 갔다. 이제 용에게 붙잡혀 간 것처럼 이 수로 부인은 다른 때도 전에도 더러 이런 귀신이나 영물들에게 붙들려 갔다 하고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얘기 왜 하나? 이 이야기 왜 하나? 이야기의 해석, 그 다음에 이야기의 관점, 이련은 왜 이야기를 수록했을까? 역사의 관점.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련은 그러면 이건 뭐 여기 제가 앞에 많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수로 부인이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그것만 한번, 그리고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수로 부인은 정경 부인, 그러니까 순정공의 법적인 부인은 아닌 것 같다. 왜요? 그 행실이 바다에 잡혀갔다 와갖고서 하는 소리가 어때요? 나 오히려 그거 살 걸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괜히 또 나왔네, 이런 뜻이잖아요. 가보니까 그는 산에 진미가 쌓였고 옷에는 향기가 나고 오히려 바다에 가 살고 싶다고 했고, 평소에도 약간 바람기가 있어갖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 사람들의 그 당시에 정신 상태나 의식 상태가 벌써 이렇게 부유해진 국가에서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무당이고 무당인데 이 순정공이 무당을 자기 아내로 맞아갖고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당과 소는 영매가 만나갖고서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에 빗대서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 얘기를 도저히 못하겠고요. 이련 스님이 이거는 신라 서기 700년 때 이야기인데 이것을 쓴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1280년 경이니까 한 500년 후에 신라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들어서 썼을까? 아닐 거예요. 구전대에 내려왔든지 어땠든지 간에 뭔가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썼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허황된 얘기를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썼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성덕왕 때 일이라 역사 기록의 순서에 따를 것인가, 향가라는, 요거 두 번째가 더서 향가라는 귀중성을 고려해서 당시의 사회상과 그들의 문화를 전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 언제 시간 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가 헌화가라는 거와 향가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만 좀 아시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덕왕 때의 향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